강성호 인사이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BB 사태에 이어서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의 준비금이 SBB에 묶여 있다 보니 USDC의 디패깅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48시간 만에 다시 다행히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완전한 안정화 단계에 좀 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시총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이 혹시 묶일 것이 네.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로 인해서 잠시 디패깅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인마켓캡도 확인을 해봤더니 0.9999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저는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 USDC와 함께 다이 역시 패깅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 다이 역시 시총 규모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네 번째로 큰 그런 대형 가상 자산인데요. 보니까 다이의 담보 가상 자산 중에 USDC가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 그렇죠. 원인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 다이는 안정세를 찾았나요? 어떤 상황이죠? 예, 현재 USDC와 함께 다이도 한때 디패깅 현상이 네. 발생을 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0.9996달러까지 정상화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패깅 현상이 회복이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이 역시 안정을 찾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 크립토 친화 은행들의 줄도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은 작년도 5월 달에 최소 51조 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테라 스테이블 코인 폭락 사태 이후에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나 미국 금융당국 등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권 전이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 다양한 논의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크립토 3대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에서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폭락 사태가 왔을 때에 전통 은행권에도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이번에 금융당국이 확인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미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작년도 6월 달에 이 스테이블 코인 지침을 아예 확정해서 발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 신탁 회사로 뉴욕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신탁 회사 같은 경우는 예금이나 대출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객이 예탁한 자산이나 현금에 대해서 미국 달러로 법화로 인출을 요구를 할 경우 이 영업일 이내에 사전에 약정된 교환 비율에 의해서 법화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자산을 확보를 해라. 네. 그리고 회사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해라. 뿐만 아니라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의 고객이 자금이나 준비 자금을 예치를 해라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뉴욕주에 한정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맥신 워터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빠른 기간 내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고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에 인도 발리에서 회의를 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국제 공동 기준을 합의를 보자고 했고,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같은 경우도 최대 20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대상으로 한 준비금 준비금에 대한 품질 평가 등 스테이블 코인 신용 등급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 금융 당국이나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폭락 사태가 전통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네. 아마 빠른 기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의 국제 공동 기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가 유념할 부분인 경우에는 금년도 7월 달 네.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동 규제 기준이 합의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파산 사태로 인해서 증권가에는 그 여파가 그대로 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반대로 코인 시장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파산 사태가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다양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제만 하더라도 5일 만에 24% 비트코인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저께도 보면은 뭐 24시간 전 대비 2.16%가 올랐고, 특히 그 유념할 부분인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한때 3,400만 원까지 아주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3,400만 원까지 갔었던 것은 이게 무려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번에 나왔던 세계은행의 파산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취약하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라고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취약성에 따른 가상자산이 오히려 피난처가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매수세가 탄력을 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번에 그 세계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미국 연준에서 그동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고금리 인상 부분이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이나 주식에 네. 자금이 몰리면서 당분간은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 토마스 호닉 전 그 캔자스 시티 그 연방 준비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미국 연준이 승산 넘는 상황에 직면을 했다. 예. 그러면서 금리는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쟁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뉴스를 봤지만은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계 5위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 쇼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지금과 같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이것이 급등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는 아직은 관망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산 사태에 더불어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가상자산 업계에는 앞으로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것이 우리가 아주 유념해 봐야 될 아젠다 중 하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버게이트 은행이나 그 시그너처 은행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미국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을 해서 해당 기업들이나 그 개인들이 공급을 해줬던 핵심 은행이면서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성장의 기반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는 거죠.
하지만 두 개 은행이 이번에 파산을 하면서 어떤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난 8일 날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하는 은행들에게 어떤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미국의 연준만 하더라도 지난달 말에 은행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 위험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크립토 친화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네.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립토 친화 은행인 시그니처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거래의 범죄 연루 여부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 날 코빗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보더라도 두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법정 화폐인 미국 달러나 유로화의 공급과 인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효율적인 가격 발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미국 은행들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기피할 경우 가상자산 산업 성장 속도도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앞으로 미국 금융당국이 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파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네, 이번 은행들의 줄도산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요. 또 게다가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 다른 게 아니고 가상자산 관련 거래만 가지고 범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우리가 어떤 측면을 이번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성에 해당된다. 네. 이미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증권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증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상당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크립토 친화 3대 은행 파산을 계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의 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증권성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제기가 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추이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SEC가 진행 중인 증권형 가상자산 규제 사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성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핵심은 1946년도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 그리고 증권법에도 나와 있고 지난 2019년도에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핵심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호의 테스트에 해당되는 투자계약 증권형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5월 달에 대폭락 사태를 일으켰던 테라 루나 그리고 작년도 11월 달에 파산했던 FTX 거래소의 자체 코인 FTT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투자계약 증권이다
판단을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크라켄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미등록 증권 서비스 상품 판매 혐의를 걸어서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고 벌금을 3천만 달러를 물도록 양측 간에 합의를 봤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달에 그 리플 CEO를 대상으로 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증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해서 소송 중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참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 요건을 대폭 강화를 해서 기존의 전통금융권에서만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국에서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 거래소, 대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수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그 연준이라든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정도로 아주 미국의 금융당국이나 증권당국이 강경하다. 그러면 이번에 그 크립토치나 3대 은행을 계기로 해서 미국 금융당국이나 증권당국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재 증권성 가상자산의 규제 사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크립토 친화 은행들의 파산 사태에 따른 각국의 영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했던 것이 보면은 지금 그 각국의 중앙 국제 그 금융기구라든지 금융당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시장,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국제결제은행 BIS가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특히 그 테라, 루나, FTX 파산 등을 계기로 해서 가상자산 기업들이 시장의 위험을 상당히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가상화산 화폐 중개자의 경우에 위험성 관리라든지 고객 자금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에 직면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몇몇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명백한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그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 대신에 하루빨리 각국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 그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 수요를 억제를 하는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조기에 발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통해서 건전한 혁신이 오히려 기존의 전통금융을 더 매력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상자산의 혁신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금융에다가 가상자산의 혁신성을 가미시킨 CBDC를 발행을 하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그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인 미국 연준의 페드, 그리고 유로존의 그 단일 유로 결제 지역과 같은 프로그램도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상자산 거래의 시장 수요를 줄이자, 거래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국제결제은행의 의견이고, 그 각국 회원사들이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가상자산 규제 공동 가이드라인도 속도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통화기금만 하더라도 지난 1월 달에 그 5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각 국별로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이해충돌 발생 가능한 사업인 경우는 운영을 금지해라.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지켜라.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4가지 조건은 각국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일관된 글로벌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제 공동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G20 회의에서 작년도 11월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공동 기준을 만들자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G20 산하에 있는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도 7월 달까지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 공동 기준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이미 plan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달에 그 클라스노트의 금융안정위원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내용을 진행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7월 달까지는 본안을 공개를 하고 그 20개국에서 지도자 간에 협의를 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까지도 이미 외부적으로 밝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크립토치나 3대 은행 파산을 계기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 공동 기준이 빠르게 채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크립토 친화 은행의 파산 여파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강성후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